아, 사회현상에 의해 제11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지난주부터는 이제 사회 구성체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지금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개인사회학, 그러니까 제6주차부터 지난 제9주차까지는 개인사회학 그리고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사회 구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본체가 뭐냐에 관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단과 조직, 그리고 그러니까 광의의 조직, 그리고 광의의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사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사회 구성체 그렇게 해서 2주로 나누어서 오늘은 광의의 조직을 집단과 그리고 협의의 조직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집단의 전부하고 그 다음에 그 협의의 조직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광의 조직 가운데 그 협의 조직 부분, 다시 말하면 조직의 그 이론 역사, 조직 이론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바로 제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3, 14주에는 계급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그런 진도를 다 끝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4주차의 내용,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광의 조직과 광의의 계층에 관한 것이 결국 우리의 사회 현상의 이해, 다시 말하면 사회학 개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개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화에 대한 그 쟁점들을 우리가 사주로 나눠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난주까지 약 10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결국은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공부할 그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 우리 사회 현상 이해, 사회학 개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입문 도입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4주 동안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화의 구성, 이 사회 현상 이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구성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여섯 부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것이 바로 맨 첫째 부분 개인과 사회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그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주는 개인 사회학이라고 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개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두 주로 나누어서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사회화 메커니즘의 양 측면인 사회와 문화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사회 구성체론 관점,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두 번째인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의의 이제 조직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쪼개보면 집단이라고 하는 좀 더 원초적인 단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조직, 이 광의의 조직이 아니고 이제 협의의 조직입니다. 그 협의의 조직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좀 더 공식화된 그런 형태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집단의 전부하고 협의의 조직 가운데 일부를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협의의 조직 가운데 또 남은 그 부분하고 제도를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그 진도가 제2장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사회구성차론까지 우리가 의도했던 진도를 나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있는 사회학론이나 그다음에 사회변동론이나 현대사회론, 한국사회론, 그다음에 사회이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이제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다른 대학에 가서 이렇게 시간제 강의 뭐라고 그러죠? 학점 교류 이런 데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사회화를 보는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공부를 했고, 거기 이어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 원자적 개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원자적 개인을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메커니즘의 그 양면, 다시 말하면 사회화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들어갔던 것이 사회적 인간, 다시 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본질에 대해서 총론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 상부에 있는 요 부분을 공부를 하고, 다시 말하면 단순 결사체 범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집단으로 이어지는 요 연결성, 그리고 그 집단이 협의의 조직이 되는 또 연결고리,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협의 조직 가운데 남은 부분하고 이 제도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급과 계층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진도를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이제 검색 엔진이 많이 떠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집단과 조직에 대한 건데, 집단과 조직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구분을 개념적으로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집단과 조직은 별거 아닌 걸로, 우리 제도도 그냥 비슷하게 섞어서, 또는 관료제나 뭐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사회학을 공부했으면, 사회현상의 이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공부했으면은 요 개념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단이 있고, 집단이 보다 전문화되면 조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목표, 의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들 가운데 분명한 어떤 목표의식, 어떤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협의의 조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다 묶어서,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우리는 광의의 조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협의로 들어갔을 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들 가운데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그런 것들만이 이제 조직이 되는 거고, 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어떤 단순 결사체나 아니면 어떤 범주 같은 그런 것과 달리 집단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보다 지속적인 어떤 만남,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하여튼 공간적, 시간적으로 하여튼 어떤 그 지속적인 사회작용, 교류 이런 게 있을 때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이 또 어떤 목표를 뚜렷하게 갖추었을 때 협의의 또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이 또 공식화되면 어떤 규정이랄지 어떤 직제 같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개념적인 구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잘 그려지긴 한데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 내용들은 지금 수업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지금 제2장에 이제 들어온 거죠. 사회 구성체, 다시 말하면 소셜 포메이션,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관점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유물론, 유심론, 토대, 상부구조, 원심력, 구심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관점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나눠본 결과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될 때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뭐랄까 결속력, 그런 우리 둘로 나눠보면 보편적 요인과 당파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편적 요인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묶어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보편적 요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광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광의 조직은 학교랄지 직장, 군대, 교회 이런 그 조직이 그런 것들이 바로 보편적 요인입니다. 그 조직들을 보면 이제 안에 보면 이제 조직의 상부에 해당하는 상위층 계급 계층이 있는 거고 하류층이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공존하는 그런 장이 바로 보편적 요인으로서의 광의의 조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당파적인 요인은 우리 사회를 이제 이렇게 수평적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우리가 소속 그 조직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묶어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고,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노동자라고 하는 우리는 노동계급이다. 이런 계급의식으로 묶어주는 거. 우리가 나는 변호사고 너는 의사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는데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하는 그런 소득과 의식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당파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크게 이제 보편적 요인과 당파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보편적 요인을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남은 2주 동안은 당파적 요인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공부해야 될 보편적 요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보편적 요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광의의 조직입니다. 조직. 다양한 형태, 다양한 그 수준, 그러니까 뭐랄까 긴밀도 수준,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는 그런 광의의 조직입니다. 광의의 조직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정말 많은 그 뭐랄까 조직 그 계급 계층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광의의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구심력이 되는 것이고 사회 연대성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회 구성원들 그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계급 계층이든 그 내용들을 보면 서로 간에 굉장히 다양성도 있고 서로 갈등과 이런 충돌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심력이 다시 말해 연대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핵심이 바로 광의의 조직이라고 한 거죠. 광의의 조직. 이런 광의의 조직을 좀 더 나눠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소집단과 그리고 협의 조직과 그리고 제도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위인 소집단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각 개인들이 최소한 2사람 이상 모여서 결성한 사회의 단위, 사회 구성체가 바로 집단이라는 거예요. 집단은 한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단이라고 쓰고 영어로도 그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 소자를 안 붙여도 집단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앞에 소집단이 아니도 그냥 우리는 하는 거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그룹이라는 말 자체가 오가니제이션이나 뭐 인스티튜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굳이 스몰 그룹이라고 안 해도 그냥 그룹이란 말 자체가 스몰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앞에다 이제 소자를 붙이고 스몰을 붙여봐야 결국은 동어 반복이 지나지 않는다.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그냥 집단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협의의 조직에는 이르지 못한 가장 원초적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보면 일단은 목표가 없습니다. 일단은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어요. 막연한 물론 공통의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뚜렷한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의 협의의 조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지속적인 만남 정도만 이루어지는 것. 요게 바로 이제 집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공식성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수시로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선후배 관계 아니면 연공서열 뭐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명하게 어떤 직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범 체계를 갖추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성에는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표를 갖춘 협의 조직 수준에도 못 미치거리와 공식성과 구체성을 갖춘 그런 제도 수준에는 더욱더 못 미친다. 더욱더 못 미치는 것이 소집단이다. 그 다음에 규모도 이건 되게 작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협의의 조직이나 제도에 비해서 일단은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뭐 두세 명, 뭐 서너 명, 다섯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직과 이제 우리는 구분을 시킨 다음에, 조직 구분을 시킨다. 대체로 보면, 학교로 치면은 뭐 학교 안에 있는 무슨, 동창회 있잖아요. 우리 학교, 우리 대학에도, 뭐 화곡고등학교 뭐 동창회, 뭐 이런 아니면 뭐 동호회, 예를 들면 뭐, 무슨 동호회 있을까요? 뭐 여름 되면 서핑 동호회, 등산 동호회, 뭐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어 갖고 한 두세 명씩 모여서 이제 뭐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고 아니면 뭐 야구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뭐 야구 응원도 가고 주말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집단의 예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들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일체감을 좀 그다음에 우리의 만족감을 느껴보자. 뭐 이런 정도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공식성도 전혀 없고 그냥 그런 게 규모도 작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소집단의 본질입니다. 이건 이제 정도의 차이죠. 소집단과 협의의 조직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집단이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목표가 좀 더 뚜렷해지고 어떤 뭐 직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규범 체계도 생기고 회칙도 만들고 그다음에 회비도 월 회비도 뭐 징수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거의 집단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안에 뭐 삼성그룹 안에 무슨 각 대학별 동문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 동문회, 연대 동문회. 그러면 그들이 모여갖고 처음에 그냥 단순히 모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회비도 걷고 뭐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조직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 대체로 집단은 고수준, 동호회나 무슨 연고, 지역이나 뭐 학연이나 뭐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을 정의할 때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와 형성된 안정적 사회관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소집단의 집단의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한 번, 두 번 이렇게 아주 간헐적으로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 최소한 뭐 6개월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일 때 그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3년에 한 번 어쩌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집단이 아니고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사회관계 이게 바로 집단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그 협의 조직과 그 비교를 해보면은 조직은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기업, 삼성전자, 무슨 병원 이렇게 딱 이런 조직체들은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병원 그럼 뭐 치료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기업 그러면 뭐 영리 추구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런 조직들 중에서 보다 공식적인 포멀한 그런 다시 말하면 규정 체계랄지 그다음에 뭐 이런 직제 구분 계층제 이런 게 뚜렷하게 뭐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 그런 공식적인 제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사회적 단위가 바로 집단이죠, 집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일체감을 형성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집단을 통해서 그 조직의 성과를 또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임상 실험이 바로 호소온 공장 실험이었고 인간관계론에서 그런 실험 결과 그게 다 입증이 됐죠. 어떤 기업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런 인센티브보다 오히려 사회 심리적인 일체감, 이런 소집단 이런 걸 활용한 그런 인센티브가 오히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이 조직이 집단이 나름대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뭐 어떻게 뭐라 할까요? 뭐 경계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랄까 억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존하고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집단에 이르지 못한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가 범주라고 있어요. 범주. 범주라고 하는 개념. 범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누어진 겁니다. 남자라는 성, 여자라고 하는 성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우리 학생들도 총학생회가 있고 총여학생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나이죠. 우리 학생들도 군대 갔다 온 예비역 협의회가 있고, 이제 현역 미필 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이건 자기가 거기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나눠지는 거.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이 없이 단순히 속성이 비슷하다.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여성, 예비역 이렇게 쪽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범주라고 해요. 카테고리. 이런 것들은 집단이 아니죠. 집단이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보다 더 원초적인 단계인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지속성을 가지면 이것이 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바로 집단이 될 수 있는,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큰 게 바로 범주라고 하는 겁니다. 범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단순한 집합체입니다.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모인 사람들, 이거를 이제 집합체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야구장 앞에서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났다. 야구장에 응원하러 가다가 또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아무런 사회관계는 없지만 두 번, 세 번 만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집합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마을버스를 기다리다가 자주 마주치는 우리 학생, 동급생, 그다음에 뭐 화곡역에서, 농촌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자주 마주치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합체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이제 같이 지하철을 타게 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집단으로, 조직으로, 제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바로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이 가장 이제 낮은 단위의 사회 구성 요소인데, 그 개인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범주와 집합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범주와 집합체가 또 보다 지속적인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그게 집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집단이 보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구비하게 되면 조직으로 발전한다. 협의 조직으로 발전한다. 이 협의 조직이 또 어떤 공식성을 구비하면 그게 바로 제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을 많이 나눠봐요.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집에 내집단, 외집단 이렇게 있었잖아요. 소속감에 따라서 이제 내집단, 외집단 이런 식으로 인그룹, 그 다음에 뭐 아웃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고, 중거 집단 이런 식으로 우리, 그들, 뭐 자아정체적, 우리가 이제 내집단이고, 그 다음에 그들, 이 외집단이고, 그 다음에 중거 집단은 자아정체적인, 우리가 어떤 일체감을 분명하게 갖는 그런 집단을 중거 집단이다, 레퍼런스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많이 나누죠. 이거를 사회의 단계 및 친근감, 얼마나 친밀도가 있냐, 프렌들리니스, 얼마나 친근감이 있냐에 따라서, 또는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서 찰스 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구분한 게 1차 집단, 2차 집단이었습니다. 1차 집단은 프라이머리 그룹, 세컨더리 그룹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그룹은 목표가 뭐냐면 그냥 막연히 그냥 집단을 유지하는 고정 정도, 그 목표인 그런 것을 제1차 집단에 오고, 제2차 집단은 어떤 특정한 목표에 착안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 집단은 집단 특유의 규범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가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그냥 잘 원만히 유지하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 가족들마다 이제 가족 특유의 이제 규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인 상호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인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제1차 집단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단축시킬 수 있고 성원 교체를 할 수가 없다. 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1차 집단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구분과 비슷하죠. 트웨니스가 나눈 공동사회가 지금 찰스 쿨리로 치면 제1차 집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집단은 찰스 쿨리의 제2차 집단은 트웨니스의 그 공동사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위에 거는 이익사회, 이제 이익사회에 해당이 되는 거죠. 2차 집단은 이제 이익사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차 집단은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후에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특정의 목표, 이익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전형적인 직장,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집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집단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회관계가 비인격적이다.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것만 이제 형성이 되고 사적인 것만 별개가 되는, 이거는 이제 공사 구분, 비인격, impersonal, 퍼스널에다가 앞에다 임을 붙여서 impersonal,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공사를 분명히 해서 공적인 데에서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적인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2차 집단인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찰스 쿨리 아주 유명한 그런 분류법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트웨니스의 분류법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의 긴밀성의 정도, 얼마나 더 긴밀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집단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긴밀하냐, 인터커넥티드니스, 얼마만큼 서로 긴밀하게, 아주 긴밀한 거는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조직적 집단이라는 것은 긴밀도가 아주 높은, 거의 뭐 조직 수준에 도달한 집단, 요거를 조직적 집단이라고, 가장 느슨한 형태가 그냥 단순히 통계적인 집단이죠. 통계적인 것은 아까 말한 뭐에 거의 범주에 가까운 거예요. 범주. 아까 말한 것처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들, 동갑내기, 뭐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그냥 범주에 가까운. 그 다음에 우리도 뭐 그다음에 예비역 뭐 이런 식으로, 뭐 현역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그냥 단순히 통계적으로 그냥 나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주에 가까운 가장 그 원초적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장 높은 단계는 지금 말한 것처럼 조직 수준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굉장히 뚜렷하게 좀 더 자주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이제 형성이 된 경우, 이런 것들은 거의 조직적 집단인 거지. 그 다음에 통계적 집단보다 한 수준 높은 게 이제 준사회적 집단이다. 상호작용과 교류는 없지만 동료의식, 우리는 하나다, 같은 무리다 라고 하는 동료의식, consciousness of a kind,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가족, 하나의 그 무리, A kind, 이 A라는 것은 the same이죠. conscious of the same kind, 같은 종류에 속한다고 하는 뚜렷한 의식이 있는, 이런 것을 준사회적 집단이라고 한다. 이거는 연령, 성별, 피부색 뭐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상의 공유적인 특성이 있을 때, 통계적 집단보다는 약간 요거는 그냥 나눠진 형태고, 요거는 그냥 그 나눠진 걸 토대로 해서 그래도 가끔 만나고 이렇게 하는 형태고, 그리고 사회적 집단은 소속감과 소속감도 있으면서 지속적 상호작용이, 여기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조직망은 결여되어 있고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직 연결망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공개방송에 같이 방청객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전형적인 이제 집단이 되는데, 이것도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결사체 정도에 해당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통계적 집단은 범주, 그
그 다음에 준사회적 집단은 범주가 조금 진화된 형태의 범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단순 결사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 집단은 거의 조직 수준에 도달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직이 이제 협의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광의 조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과 협의의 조직과 제도를 다 포괄해서 우리는 광의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공부한 것은 협의의 조직입니다. 협의의 조직이라고 해. 조직을 하는 말은 첫째 그 본질적 요소는 바로 목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집단과 다르게 집단들 가운데 목표를 가신 objective 또는 goal 또는 and purpose,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갖추어진 것을 우리는 협의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수단적 합리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 그 분화도 이루어질 것이고, 수직적인 분화도 이루어져 가지고 수평적 분화인 그 부성화, 그 다음에 수직적 분화인 관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조직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목표에 지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구조, 과정, 의사전달,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복잡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가장 주요 요인이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예? 집단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 발생적으로 해서 그냥 감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흥미, 동호, 이런 게 중심이었는데, 이제 목표가 되면 조직이 되면서부터, 이 목표가 생기면서부터 그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단적인 그런 장치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도 커지겠죠. 분화가 되다 보니까 기업도, 그러니까 순수한 자영업 이럴 경우는 그냥 집단 수준이라면, 그래도 중소기업 정도 되고 회사원이 한 100명 이렇게 되면 그들 사이에 이제 역할 분담도 수평적으로 분화될 거고, 수직적으로도 이제 직급이 생겨갖고 이게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이제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인 많은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학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 조직에서 그런 목표 달성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서 그런 현상을 다루는 것이 행정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타 보통 다른 조직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 사회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구조.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식성, 그러니까 무슨 직급도 나오고, 그다음에 규율 구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이루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상향식,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권력도 분화가 되고, 권력과 권위가 구분이 돼 갖고, 권력이 이제 또 수평적으로 분화가 되고 수직적으로 분화가 되고,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분화가 돼 가지고 본사, 지사, 해외 지사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거고, 역할도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전문성을 기준에 따라서 역할이 이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공간적으로 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가장 안정적인 업무 처리 방식인 관료제 요소가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조직이 가장 이제 관료제 경향이 강하죠. 그러나 일반 대기업이나 대학이나 그다음에 병원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도 다 이제 관료제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관료라는 건 가장 안정적인 그런 조직 구조 원리죠. 조직 운영 원리다 보니까 관료제를 지향하는 그런 구조를 구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잡성이 높아지는 거죠. 목표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그냥 단순한 그냥 단세포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목표를 갖추면서부터 아주 이제 복잡해지는 복잡성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도 또 조직을 운영하는 건 과정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잘 관리를 할까? 갈등을 무조건 억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존재하는 갈등을 또 애써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갈등을 조장해서는 더 안 되고, 그러니까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하여튼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지장이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끌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등을 위한 말을 쓸 때는 갈등 관리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십도 어떤 리더십이 맞는지, 목표 달성에 가장 이상적인지, 좀 규율이 센 조직이라고 그러면 군대 조직이나 경찰 이런 데서는 당연히 권위적인 리더십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리더십이 좀 보조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소나 병원 같은 데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주가 돼야 될 것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은 최소한만 어떤 명령 통제 이런 부분에서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정답은 없고, 결국은 그 조직의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이윤을 내는 목표다, 뭐 규율을 잡는 목표다,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리더십 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 때문에 결국은 조직의 구조와 과정이 생겨갖고 굉장히 이제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되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여갖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협동 관계,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목표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까 하는 수단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기능을 분화시키는 거죠. 디퍼런시에이션, 분화시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수평적으로 분화시켜서 구매부, 생산부, 판매부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도 또 나누어서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직적으로도 이제 분화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공간적으로도 본사, 지사, 본부, 해외 지사 이런 식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분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할하고 하는 것이 수평적, 수직적, 공간적 분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관료제적 요소를 구비하게 된다. 목표를 역시 가장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관료제라고 하는 거죠. 관료제. 관료제를 한 것은 한마디로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비단 정부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조직이라면 어디서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을 관료제다 이렇게 하네요. 관료제. 뷰로크라시다. 자, 뷰로크라시란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 있는 뷰로란 말이 이제 조직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조직 단위로 말하면 국이에요. 국. 시청에 가보면 구청에 가보면 과위에 국이 있습니다. 시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위가 국입니다. 국. 그러니까 뷰로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국주의죠. 크라시라고 하는 게 이제 제도니까 국제도, 다시 말하면 조직제도, 조직제도로 이제 우리는 관료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래요. 계층제가 분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업무 처리를 문서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업주의,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고 그 일에만 매달리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공사 구분이 분명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료제의 4대 요소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층제, 문서주의, 전문직업주의, 그 다음에 공사 구분, 요게 이제 관료제의 4대 속성인데, 이런 것들이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좀씩 차이가 있어도 다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도 그런 게 있고, 공공기관에 가도 그런 게 있고, 대학 본부에 가도 있고, 삼성 본사에 가도 있고, 그 다음 중소기업에 가도 이렇게 있고, 연구소, 병원에 가도 뭐 이런 게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리를 한 것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런 뭐라 할까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어떤 업무 처리 방식, 그게 바로 우리는 관료제거든요. 관료제. 관료를 한 것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런 시간을 두고 형성이 된 그런 제도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이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료제가 관행이기도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료제를 잘 활용을 합니다.
물론 관료제가 이렇게 이제 또 문제점이 많죠. 관료제 역기능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또 문제점이 많아요. 무사한 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목표와 수단을 뒤바꿔 갖고 사람들을 수단에 집착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료제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뭐랄까 안정적이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뭐랄까 큰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 바로 관료제란 거예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하면 위험 부담이 있죠.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하면 엄청나게 대성을 하겠으나 실패하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새로운 조직 원리라면, 관료제는 뭐예요? 엄청나게 큰 성과는 못 내지만 최소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큰 위험 부담이 없는 그런 업무 처리 방식이 역시 관료제다 보니까 관료제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일단은 종이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해서 조직을 짜고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원을 배치받아 갖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회의를 해 갖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행동 개시 이렇게 나가는 게 관료제적 그 방식인데, 이 방식이 역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관료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든 뭐 어딜 가든 병원에 원무과를 가든 그렇게 가서 결국 일을 하려면 결국은 관료제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하면서 그다음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고 부하는 잘 통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조직은 일과를 잘 처리하고 모든 업무 처리는 문서 공문 기한을 해서 결제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부 결국은 관료제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직이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2차 대전을 지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경기 불안정을 겪으면서 이제 세계적 공황, 뭐 불황을 겪으면서 조직이 굉장히 실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들만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조직도 계속 뭐 개혁 그 압박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대학도 변화에 산다 그러고 병원도 이제 옛날 시스템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오늘날은 개방 체제로 가요. 이런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그런 변화를 주도하고 이런 정도까지 나가는 게 이게 바로 현대적 개방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사실 조직에 위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냥 회사 기업을 열면 그냥 뭐 안정적으로 가고 그냥 공무원 취직하면 그냥 뭐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되고 병원에 들어가도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 너무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참 신고전적 폐쇄 체제에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 관리나 관료제나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어요. 내부적인 조직 내부의 역량만 강화하면은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그다음 호소온 실험 같은 인간관계론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황을 많이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직이 목표를 잘 달성하려면 내부적인 그런 구조나 과정의 어떤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환경에 잘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그 환경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을 자기 조직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현대적 개방체제라는 개방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유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초적인 형태의 집단이 있고 가장 진화된 형태의 제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위치한 것이 바로 협의의 조직이다 보니까 집단도 다양하고 제도도 다양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이 협의 조직이 가장 다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나누는 유형화가 굉장히 이게 기준이 많아요. 여기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지만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조직을 공식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조직은 목표 달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조직 안에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호회, 뭐 동창회, 뭐 어느 교회 나가면 신우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 그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집단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집단이라고 한 것은 목표는 목표 달성에 직접 도움을 주지 않지만 구성원들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사교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소속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자신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 집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종적 조직과 횡적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키가 큰 조직이 종적, 톨 키가 큰 조직, 횡적은 플랫 납작한 조직, 키 큰 조직과 납작한 조직이 있다. 키 큰 조직은 왜 그렇게 했어요? 목표가 아주 확연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 그 장애가 많기 때문에 뭐랄까 계층제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형태죠. 공무원들처럼 9개 직급으로 나눠져 있거나 더 나아가서 경찰이나 소방처럼 12개 이상 직급이 세분화되어 있는 형태, 키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적 조직이고, 횡적 조직은 이런 직급 분화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학 같으면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3등급, 학교 같으면 2급 전교사, 1급 전교사 2등급, 병원 같으면 일반 의사 뭐 과장 2등급 이런 식으로 납작한 조직. 그러니까 이제 종적 조직은 좀 규율이 강하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조직이 될 거고, 횡적 조직은 전문성이 강한데 뭐 병원, 지금 말한 것처럼 연구소, 대학 이런 것들은 이제 횡적 조직이 될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 관료제, 그다음에 대기업, 심지어 군대 조직 이런 것은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적 조직, 횡적 조직이 나눈 겁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목표를 잘 달성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위적으로 이렇게 규율이 필요하니까 종적인 조직이 될 거고, 또 전문성이 이제 필요하니까 또 횡적 조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조직의 모양, 형태들 결정짓는 것은 목표란 거죠. 목표가 어떤 목표냐, 그 성격에 맞게 강제적 조직, 공리적, 규범적 조직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또한 목표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강제력을 동반하냐, 그 다음에 순수히 각자가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로 있냐, 아니면 규범적인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강제적 조직은 뭐 군대 조직이나 뭐 교도소나 이런데, 공익 조직은 대기업 같은데, 규범적 조직은 가족이나 국가 사회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나눈 것이 상호이득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성원들 사이에 그냥 상호이득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죠? 무슨 뭐 상조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상호이득을 위한 겁니다. 서로 상조협의 걷어가지고 서로 관원상제 도와준다. 이런 조직은 그냥 상호 자기들만의 이익을, 더 이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노조가 전형적인 경우죠.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노조원들의 이익입니다. 더 이상 뭐 사회봉사, 사회민주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포장하는 거고, 사실은 상호이익이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또 조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교, 병원, 이것은 자기들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공공의 복리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입니다. 이거는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정부고. 그 다음에 사업체 조직은 뭐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직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양해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네. 그다음에 이제 강제적 조직과 자발적 조직이 있다. 이것도 아까 이제 1차 집단, 2차 집단 비슷한 거죠. 그다음 지금 나온 것처럼 아까 나온 것처럼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런 식으로 나눠보시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슨스라고 하는 또 기능주의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를 AGIL로 나눴잖아요. AGIL 이렇게 나눠서 생산 조직, 그다음에 정치 조직, 그다음에 통합 조직, 그다음에 형태 유지. 네, AGIL, Adaptation, Co-Attainment, Integration, Latency 이렇게 해서 넷으로 나눈 AGIL로 나눈 사람이 파슨스입니다. 어댑테이션, 물자를 생산하는 생산 조직,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G, 고로 테인먼트, 이건 정치 조직입니다. 정부기관. 그 다음에 AGI,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구성원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 조직이 있습니다. 정당이나 이제 동업조합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구성원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인테그레이션, AGI. 그 다음에 L이 이제 레이턴시,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나 이제 종교 집단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은 굉장히 많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조직 이론사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얼핏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고전적인 폐쇄 체제 시기가 있었고 현대적 개방 체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그런 안정적인 그런 시기가 있었고 어떤 위기를 겪는 시기가 있어서 조직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모르고 지금 목표하고 뭐 유형만 공부를 했지만 지금 하나 남은 것이 조직에 대한 관점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을 나누어서 사실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전문 영역으로 이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관심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행정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이나 이익집단 같은 이런 조직을 관심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정치학이 되는 거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기업 형태에 나는 기업 조직에 관심을 한다. 그러면 뭐 경영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가족, 그 다음에 뭐 종교, 교육, 군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관심을 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사회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결국은 조직을 어떤 조직을 관심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회과학이 이렇게 분화된 것처럼 우리 조직 이론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조직 이론사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서 제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학습한 내용들은 우리 그 책에서는 책에서는 이제 일단 집단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집단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15장에서 그죠, 조직과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 외에는 이제 다양한 집단과 조직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단위인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젠더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범주라고 하죠. 범주. 그 다음에 뭐 종교 조직, 미디어 문화 조직, 그 다음에 교육 조직, 경제 조직, 그 다음에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이 조직 이론의 그 역사, 개괄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